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2020년 4.15 총선을 전후해서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이른바 채널A 사건인데요. 오늘은 17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의 실체를 취재하려다 추악한 권력이 파놓은 검은 유착이라는 덫에 걸려서 202일간 구속되었다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의 중심 인물이자 최대 피해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님을 모시고 채널A 사건의 진실과 교훈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기자님이 채널A 사건의 전모와 자신의 심경을 진솔하게 기술한 죄와 벌, 여기 제가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방송을 한 동안 잘 보도록 이 죄와 벌이라는 저서를 출간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구독하셔서 이 기자님에게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님, 예. 먼저 무죄가 확정되어서 명예회복을 한 걸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저도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피해 당사자이고 취재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채널A 사건의 전모를 아주 쉽고 소상하게 이렇게 밝혀놨던데요.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 뭐 짐작은 갑니다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필하게 된 동기는 이 책을 이 사건을 좀 이제 역사로서 좀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언론, 법조, 검찰 모두를 총망라하는 총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언젠가는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구치소에 억울하게 수감돼 있던 202일 동안 이 책에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대부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이 안 나기 전에 기억이 나 있을 때 내가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치소에 계시면서도 꼼꼼히 그 내용들을 기록을 쭉 해놨군요. 예, 매일 이제 노트에다가 매일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과 내가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나와서 그걸 옮겨 적었습니다. 책 말미에 도중 맞은 진실을 찾는 여정이었다. 이 책을 쓰는 집필하는 과정.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뭐 감명 깊게 들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채널A 사건 하면 우리 시청자들도 대부분은 아 그런 것이 있었지 그쵸. 이렇게 기억은 하는데 이제는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기억들이 가물가물할 텐데 많은 분들 기억에는 아마 MBC, 검찰, 채널A, 무죄 이 정도 키워드가 아마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이걸 지금 취재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일단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5년 1월 달에 신라젠 기술 설명이라는 거를 이제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합니다. 근데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의 기술 설명에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시민 씨가 거기에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효과가 어느 정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장외 주식,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였는데 장외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르더니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15만 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게 당시에 코스닥의 모든 주식 중에 2위까지 상승을 하게 돼요. 시가총액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유시민이 그렇게 칭찬하던 임상실험이 실패를 해가지고 이게 완전 휴지조각 비슷하게 폭락을 하면서 17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라젠 사건이고요. 근데 그 신라젠의 초기 대주주가 밸류인베스트먼트라고 밸류인베스트가 이제 VIK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렇죠. VIK로 많이 VIK 부르죠. 이게 사기 집단입니다. 1조 원대 사기 집단인데 이 VIK의 대표가 이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철이라는 사람이 과거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이라는 당에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서로 인연이 있구만요. 인연이 있죠. 의정부의 지역위원장이었는데 이제 이철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보험 영업을 해갖고 돈 모으는 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당에 좀 돈을 많이 끌어왔다 이런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철과 벨리민베스트 그 다음에 신라젠의 상관관계를 놓고 신라젠의 당시에 검찰이 2020년 3월에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2월에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유시민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유시민 장관이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때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팩사백이라고 하는. 팩사백입니다. 항암 치료제. 그것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면 세계적인 그런 의약품을 생산해내는 거니까 사실이었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이면 엄청 좋았겠죠. 그런데 그 임상 실험이 실패했다는 소문이 사실은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부산인맥에 정관계 인사들이 그 신라젠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탁을 한 뒤 떠났다. 먹튀를 했다. 우리 속된 말. 엄청 많았죠.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된 유시민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공모자입니까? 아니면 주범입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미 2015년 1월달 그 이전에 그 신라젠 회사는 이게 원래 미국의 제네렉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팩사백이라는 항암제를 처음에 이제 임상을 시작했었는데 이 미국에서 한 번 임상이 실패했던 약입니다. 그걸 갖고 와서 하니까 자기들은 이게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상당히 인지를 했었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시민이 이게 꼭 성공을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과연 유시민이 들러리인지 아니면 주인공인지 아니면 배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궁금합니다. 근데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 그런 상식적인 의문이 들죠. 근데 유시민 말고도 그때 이 신라젠의 그 회사에 가서 뭐 강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 정관계 인사들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도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도종환 예전 의원이랑요.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에 있던 김현종이라고 예전에 통상교섭 본부장 하시던 그 민주당으로 이제 뭐 활동하셨던 국가안보실 2차장인가도 했을 겁니다. 그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국정홍보차장 했었던 김창호라는 분이 계시는데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정치자금 6억 원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 과정에서 거의 뭐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고 덮여버렸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이 기자님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취재를 했는데 어떤 과정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검언 유착 사건으로 둔갑이 됐습니까? 황당한 전개죠. 당시에 이제 제가 2020년 1월에서 2월 정도를 기억하는데 당시에 진중권 교수가 우리나라 이제 법조 기자와 검찰을 연계해가지고 이거를 유착으로 몰아갖고 파렴치한으로 몰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 비슷하게 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취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이전에도 이 신라젠과 VIK에 대한 취재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검언유착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누명을 씌운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20년 2월 5일에 그 대검찰청에서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수사팀을 보강한다. 수사를 세게 하겠다고 공지 문자를 딱 때립니다. 그래갖고 그 순간에 이제 저는 이거 당연히 취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물론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취재를 해야죠. 선배님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관련자는 이철인데 이철은 징역 14년 6월을 받았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코로나로 접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네가 만약에 억울한 게 있으면 또 너가 지금이라도 털어놓을 게 있으면 뭐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보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잘 보도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검찰에 합법적으로 제보를 하겠다. 이게 이미 알려진 이 편지의 다 요지인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심지어 법정에 나와서는 이철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 첫 번째 편지는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편지가 그렇게 만약에 두려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김어준에게 넘어갑니다. 편지가. 김어준에게 편지가 넘어가고 김어준이 갑자기 이건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화면이 있는 큰 조직과 하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 화면이 있는 큰 조직 MBC가 그때부터 MBC 죠. 나타나서 제 옆에서 몰카를 찍으면서 저의 대화 부분을 짜깁기를 해갖고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 이제 키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어준, 최강욱, 유시민 요 세 명이 검언유착이라고 허위 사실을 또 유포를 합니다. 제가 이 사기꾼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고소할 사람도 준비해놨다. 이런 식의 이제 날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배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게 특히 김어준과 유시민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그냥 모조리 유포가 됩니다. 그게 총선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나? 저와 한동훈 지금 장관이죠. 검사장의 총선용 공작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고 허위사실 유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동훈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KBS의 가짜뉴스와 또 관련이 있어서. 예. 그런데 지금 이 김어준한테 그 편지가 넘어가면서 우리 이 기자님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어준이가 넘긴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 이철의 변호인이 민병덕 의원인가요?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 아니었습니까? 민병덕 의원실 안에 민병덕 그 변호사 사무실 안에 있던 어소 변호사였는데 후마 변호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철을 접견을 하면서 그 편지를 반출을 합니다. 근데 반출 과정에도 좀 의문이 있어요. 이게 반출될 수 없는 날짜에 반출이 되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근데 이제 민병덕이 하던 민본이라는 이제 로펌의 변호사였는데 그 사람이 외부에 반출을 하는데 그 반출한 편지가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 제보자 X라는 사기 전과자 전과 오범이 있습니다. 지현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보자 X 해가지고 많이 나왔죠.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가 건너가요. 편지가 건너가는데 이 편지가 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김어준에게 전달이 돼서 김어준이 이 사건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좀 뭐 이런 권력이랄까 이런 쪽에서 뭔가 좀 기획을 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최광욱이라든가 최광욱이나 그런 사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존재가 뭐 국회의원이 뒤에 되기는 했습니다만 미미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 그리고 김어준 음모론의 대가 아닙니까? 완전 그리고 MBC라든가 KBS는 뒤에 들어갔습니다만 MBC 특히 뭐 PD수첩 이런 라인들 어용 언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속된 말로 언론 용어로 하면 드림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배후에는 이런 큰 밑그림을 그리고 기획하고 총괄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당시에 사건을 취재했던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등장인물이 거의 어벤져스 수준이에요. 드림팀 어벤져스 수준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모이기도 힘든데 그 많은 기자들 특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건은 이동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 그 사건을 취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타겟이 됐을 것이다. 타겟이 됐을 것이다. 희생양이 됐을 것이다. 재물이 됐을 거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속칭 이제 채널A 사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권원유착 사건이기도 하고 그에 앞서서 이게 VIK 사건입니다. 그래서 1조 원대 사기 사건을 취재하려고 했던 기자들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너 다시 이렇게 취재하면 이동재 봤지? 이동재 인생 우리가 파멸시켰잖아. 이 메시지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당시에 또 VIK라는 회사 자체가 그 여권 인사들 그 당시에 여권 인사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이 아까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을 보면 거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정치 자금을 뇌물을 심지어 그 VIK라는 회사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영화 사업에도 많이 진출했고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강철비라는 영화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랬군요. 한결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롤링스토리라고
그 적자투성이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도 VIK가 사줘요. 20억 주고. 이럴 정도로 이제 그쪽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회사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수 언론에 있는 기자가 편지 하나 보냈다고 이걸로 겁을 먹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주 일반적인 편지인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부패한 권력이랄까 추악한 권력이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하필이면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TV 조선이 빠질 수도 있고 제가 한 일주일 뭐 다른 데서도 빠질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 뭔가 일을 꾸미기 위해서 덫을 탁 놓고 기다렸는데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가 거기에 탁 걸려든 것이죠. 제가 어디 휴가라도 일주일 갔으면 다른 기자가 아마 걸렸을 겁니다. 예. 그 기자를 검언 유착이라 그랬고 몰아서 했겠죠. 참.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이 이동재 기자가 그해 2월인가요? 2월 13일인가? 한동훈 검사장이 귀향을 또 맞습니다. 인사로 좌천 인사를 해갖고 부산 고검에 있었던가요? 맞습니다. 가서 한동훈 기자를 만나니까 이쪽에서는 그 덫을 놓은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제대로 그림이 너무 이 판이 만들어진 거지요. 참 그 말씀 제가 간단히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당시에 이제 2020년 2월 13일에 제가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갑니다. 그때 지금 대통령이신 이제 당시 검찰총장께서 윤석열 부산에 이제 순방을 가요. 부산이 첫 지방 순시였는데 부산에 때마침 그때 이제 추미애랑 싸우고 굉장히 시끌시끌할 때라 이거 취재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취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간 김에 부산에 좌천돼 있는 사람들이 인사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을 이제 찾아가서 간단히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굉장히 통상적인 대화. 저는 그냥 신라젠 취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유시민 어때요? 그러면 뭐 그 사람 옛날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의 일반적인 대화였는데 당시에 저랑 같이 갔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 같이 가게 해달라 그래서 같이 갔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녹음을 해버려요. 그 녹취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녹취 때문에 사실 구속도 됐고 그 녹취 때문에 이제 또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렇죠. 검찰에서 저를 구속영장을 칠 때 그 녹취록을 이제 후배로부터 받아가가지고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왜곡을. 그랬습니까? 한 100마디 정도 있으면 그중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한 두세 마디만 이렇게 바꾸면 사람 악마 만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하지도 않은 서로 했던 얘기들,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이 저한테 뭐 그건 나 같아도 그렇게 하지 이러면서 서로 같이 뭐 공모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그거 자체도 이제 별로 이렇게 건더기가 없으니까 그 한동훈 검사장은 그마저도 기소를 못하고 저만 기소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구속된 다음 날에 KBS가 우리나라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어 허위 보도를 합니다. 그게 저와 한동훈이 부산에서 총선용 공작을 공모했다. 맞아요. 엄청나게 크게 나와. 그게 뒤집어질 뻔했어요. 제가 그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속됐을 때 다음 날에 교도관이 저한테 와가지고 동재 씨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KBS가 좀 대대적인 보도했어. 뭐 부산 가고 총선 공작했다며 왜 그랬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뭐 총선에 치읓자도 발언을 안 했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이겨야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리고 뭐 그렇게 된다. 서로 이제 한동훈이랑 저랑 그 보도 일정까지 조율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가짜뉴스를 보도해가지고 지금에야 이제 KBS 기자랑 그거를 사주했던 같이 공모했던 신성식이라고 친문 검사가 둘 다 기소가 됐지만 승승장구를 했죠. 안부패 부장가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가고 이 사람이 또 이재명의 대학교 후배거든요. 중앙대 후배죠. 그래서 아마 정권 안 바뀌었으면 그 사람이 아마 지금 총장하고 있을 텐데 법무부 장관 그렇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얼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는 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제가 얼핏 이렇게 볼 때는 신라젠 사건에다 빨대를 꽂았던 정관계 인사들이 신라젠 취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기자를 손을 봐야겠다는 차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이 딱 연계되면서 제대로 걸렸다. 그 당시 이제 최대 정치적 이슈는 윤석열 검찰총장 추출 아니었습니까? 한동훈을 넘어서 윤석열까지 엮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신라젠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정권의 노여움을 샀던 조국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국 예, 사태. 그러니까요. 조국 사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가장 많이 저를 공격했던 게 조국 관련된 기사를 제일 많이 썼다 이동재가 단독 기사를 제일 많이 쓴 놈이다. 그 다음에 한동훈 지금 장관이 조국 수사를 또 이제 지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총장이 윤 총장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셋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는 구원을 갚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어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칠 수 있고 신라젠 사건을 또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런 시기였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당시 뭐 한동훈 검사장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조국 수사 하지 말았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조국이 팽당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뭐 지시랄까 이런 것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추미애를 법무장관 시켜갖고 몰아내기 작전을 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타겟은 윤석열이고 거기에 우리 이동재 기자는 재물로 받쳐진 거예요. 도구 재물. 그래서 죽이는 김에 얘도 죽이자. 근데 제 책 앞부분에 보면은 구속되면 이동재가 한동훈을 안 부르겠어? 안 그러면 자기만 다치는데라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당시에 그 KBS의 허위 보도를 제공했던 신성식이라는 그 친문 검사가 했던 말입니다.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동재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시키고 얘 구속시킨 다음에 주리를 틀면 그렇죠. 한동훈 나오고 윤석열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냐. 결국 그거였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동훈을 검사장인데 잡아다가 주리를 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한 이동재 기자 이 사람을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면 겁먹어가지고 없는 것도 털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었죠. 저를 심지어 구속한 것도 악마의 편집과 그다음에 제가 강요미수라는 죄명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 강요미수라는 걸로 구속된 게 이제 유사 이래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단군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다들 그때 언론도 그렇고 저희도 유튜브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든 구속하면 될 거다. 그래갖고 제 구속영장 심사 때 그 판사님이 검사들한테 근데 왜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구속하려는 것도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왜 구속하려고 하는 거냐 했더니 검사들이 한 7, 8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 갑자기 딱 일어났고 한 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영장심사가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넉 달 동안 준비 못한 게 갑자기 서면으로 완성됐을 것도 의문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까 참 안쓰럽고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은 한동훈과 윤석열을 쳐내는 일이라고 하면은 무슨 일도 하겠다. 혈안이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동재 기자가 가혹한 검찰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청에 간 게 한 16번 제가 소환이 됐고요. 제가 구속된 이후에도 저를 얼마나 또 주리를 틀려고 제 서신 접견을 금지를 했습니다. 간첩 안타나는 건데 그랬습니다.